그 리버거 선생님이 요 동굴을 답사를 하려고 하면은 이 동굴에 들어가야 되니까 본인은 못 들어가는데 들어가는 사람을 뽑아야 되잖아요. 혹시 뭐 관련 영상 보셨어요? 이게 신청자가 별로 없었어요. 신청자가. 왜냐면은 이 날레디라고 하는 이 종 자체가 주목을 못 받은 점이 있고 이제 당시 출발 지금은 또 큰 인기가 있을 수도 있지만 그 당시에는 뭐 긴가민가 했기 때문에 이게 되게 위험하고 시간하고 그 보시면 아시겠지만 막 흙덩이 돼가지고 그 칫솔 들고 이러고 있잖아요. 다 누워가지고 그 일을 막 몇 년 해야 되고 이 작업 자체가 뭐 뼈를 나온다고 해서 연구 결과 보기까지 7, 8년 걸리고 이러니까 이 이제 요런 날레리 연구를 하는데 뛰어들지 않은 데다가 특히 조건이 날씬해야 된다는 조건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누가 갔냐라고 하면은 비아메리카계 여성 인류학자들이 많이 신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약간 마이너한 거기든요. 우리 그 다큐에 보면은 그 빨간 머리 고 이제 법의학자이기도 하고 고인류학자이기도 하고 그분이라든지 그 같이 참여했던 뛰어난 여성 인류학자들에 대한 응원과 지지가 많은 걸로 이 리버거 선생님이 유명하다고 하나 있고 그런데 인류학계가 되게 보수적이고 폐쇄적인가 봐요. 이제 그런 학문의 좀 특징 같은 것도 보게 돼서 이 책을 보시면은 리버거 선생님이 주저주저 하시나요? 학회에 가서 발표할 때 되게 조심해서 하고 이 이론을 어떻게 펼칠까 하고 넷플릭스는 정말 생생한 거를 뽑았던데 딱 그 순간을 어떻게 그렇게 찍었나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학교에 간다는 것이 너무 이 부담이 되는 위험한 것이었다는 거를 좀 이제 알게 돼서 이 분의 인류학이 마이너한 데서 출발해 가지고 점점 주목을 받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또 하나 리버거 선생님이 유명한 거는 제 작년인가 최근에 남아공에서 이 요하네스버그에 있는 대학의 연구실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 인종차별의 온상이었던 요하네스버그인데 지금은 좀 다른 것 같고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잘 자세히 요하네스버그의 사정은 모르지만 이분의 책은 다양함이란 뭘까? 인간다움에 대해서 재정의를 하는데 남아공이라는 데가 지독한 인종차별 하는 데였으니까 인간에 대한 또 아주 공격적인 메시지를 만드는 인류학도 되었을 것 같고 남아공에서 그러니까 그 밖에 로켓을 하나 보냈는데 거기 날레리 뼈를 실어 보내가지고 인력계가 난리가 났었대요. 1번, 이 귀한 걸 걔가 우주선이 돌아올지 아이고 밖에 왜 보내? 밖에 누가 본다고 이거고 두 번째는 이 뼈가 네 거냐? 아니, 도대체 당신이 뭔데 이거를 실어보내냐 이래가지고 리버거 선생님이 욕을 많이 들으셨다는 그래서 제가 영상을 보고 이 스캔들이 이분 주위에는 좀 많이 있겠다 이런 생각도 해서 재밌었고요. 유나 쌤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진에 그 팀 있잖아요. 팀. 그 팀이 되게 재치도 있고 유머도 있고 그런 부분이 참 보기도 좋고 그다음에 동굴 답사 아니고 탐사라고 하는 게 엄청난 이 뭐랄까 동료들을 의지해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끼면은 빼주기도 하고 그리고 뭐 안 되면은 뭐 모든 조치를 동료들한테 의존해야 되는 것도 있어서 아주 돈독한 관계라는 것도 알 수 있고 그 돈독함의 한가운데에 리 버거 선생님이 계시네요. 그 보면 자리 티 입고 그냥 버거티 있고 자기가 끼었던 동굴 이름도 버거 구간이라고 이름도 명명돼 있고 되게 재밌겠어요. 본인의 하루하루는 되게 고생스럽겠지만 그래서 이 동굴을 왜 그렇게 그러면 사람들이 놀래고 있냐 이것도 이해하고 이 책의 이제 진짜 재미랄까 그런 걸 따라가는 일부 우리 2시간 나눠서 하는데요. 이 책을 가지고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에 이 책에 제가 좀 이제 인상적이었던 거는 추천의 말을 이상희 선생님 이분은 유명한 인류학자고 과학드림 그 유튜버 크리에이터가 이렇게 이 영상이 있더라고 호모날레 과학드림이라는 채널에서 이 책 보기 전에 만들었다고 하시면서 그래서 되게 영향력 있는 두 분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추천의 말 앞에 이런 말이 있었어요. 자, 유나 선생님 잘 들으시면 됩니다.
책이 잘 들으시면 됩니다. 자, 전 세계 탐사가와 그들의 탐사 정신에 이 책을 바친다. 탐사를 멈추지 말기를. 이제 이 책의 전체 주제는 탐사 정신이죠. 탐사 정신. 그래서 뼈 동굴인데 이렇게 헌사를 보내는 건 탐사 정신이라고 하는 거네요. 이 책은 탐사 정신이라고 하는 동굴에 가는 인류를 통해서도 이제 나오지만 탐사 정신이라고 하는 것을 인류의 가장 인간다움이라고 보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탐사 정신을 가지고 이해를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칠판 잘 보이시고요. 그 준비를 제가 책을 조금 정리하고 생각할 수 있는 포인트를 발표를 하고 책에 사진이 많이 나오는데요. 그 사진을 조금 또 얘기하면서 보면 어떨까 싶어요. 어, 이게 그 탐사지 않습니까? 탐사? 탐사라고 이렇게 이제 제가 책을 읽으면서 탐사라고 하는 단어가 좀 낯설게 다가오기도 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답사를 좋아하니까 답사 이런 단어 많이 썼는데 답사와 탐사는 뭐가 다르지? 이런 생각을 이제 제가 조금 하기도 했습니다. 탐자 붙은 단어 중에 비슷한 단어가 우리가 좋아하는 탐구, 우리 탐구 생활이 있고 탐험 이런 단어도 있었어요. 제가 뭐 사전을 뭐 찾고 이렇게 찾은 건 아니고 그냥 연구실에 앉아서 비슷한 계열이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여기서 탐사라는 단어의 의미를 조금 뽑아보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케이프 오브 본즈의 첫 시간은 탐사라고 하는 것의 성격, 그 탐사의 인간다운 의미 이걸 먼저 말씀드리고 이제 진행을 할 텐데요. 탐구는 단어를 가지고 생각하면은 책을 좀 파는 것 같은? 그러니까 열심히 읽고, 이제 뭐, 읽고, 이런 부분. 책이 떠올랐어요, 저는. 그러니까 이게 지식이죠, 지식. 그런데 탐험은 모르는 데만 가보는 거. 그래서 요 경우가 우리가 좋아하는 훔볼트네요, 훔볼트. 훔볼트의 그 자연의 발명이라는 책을 읽으면 그 책도 그 쑥쑥쑥 넘어가는데요. 뭐 이해해야 될 정보가 있는 거라기보다 훔볼트가 어떤 사람인지를 따라가는 게 재미있기 때문에 훔볼트는 탐험가입니다. 훔볼트는 자기가 뭘 봐야 될지 모르고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모르는데 낯선데 안 가본데 이렇게 가는 거고 지난주까지 우리가 읽었던 데르수 우젤라를 만난 아르세니에프도 굳이 말하자면 탐험가죠. 기본적으로 자나 뭐 도구가 있을 뿐인데 시오테 알린 산맥이라든지 아무르강 뭐 우수리 강변 등등에서 이분이 모르는 장면 보러 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탐험은 모르는 데를 가는 건데 그런 기준에 보면은 탐사는 조금 정의를 다르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케이보고 본즈에 따르면은 탐사는 리 버거 선생님이 하시는 걸 보면은 탐사는 일단 아니 요즘에 그 유튜브에 제가 탐사 보도도 많이 보고 해가지고 탐사 이렇게 익숙했는데 탐사는 가설이 있어요. 네, 그런 의미에서 탐험이랑은 다를 것 같아요. 가설이 있어요. 가설. 지금 이제 이 책에 따르면은 리버걸 선생님한테 가설이 있죠. 호모사피엔스에 대한 가설. 호모사피엔스는 이런 존재에 대한 가설. 이 가설을 탐사하는 리버걸 선생님은 가설을 책에서 그렇게 쓰여지면 저처럼 그냥 그런가 보다 하시지 않고 책에서 그렇게 쓰여졌으니까 가서 확인을 하잖아요. 그리고 이 가설을 바탕으로 확인을 하고 검증을 하고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이 선생님을 이렇게 지지하는 것 이 가설이죠, 가설. 그런데 탐사가라는 이 탐사 정신이 되게 흥미로운 거는 가설을 몸으로 그 이해하려고 한다는 점에서 진리나 지식에 대해서 되게 진심이기도 하고 적극적이기도 하고 저희가 직접 느끼고 이해하지 않는 지식에 대해서 이제 주의를 두는 되게 신중한 사람들이네요. 이 책에 보면은 가설을 따라가서 연구하고 공부하는 사람인데 몸으로. 그런데 탐사가들한테는 두 번째 구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자기가 세우는 가설을 수정할 준비가 돼 있어요. 자기가 믿는 진리에 대해서 언제든 확인에 머무르지 않고
거리를 두고 그 진리를 이렇게 부수거나 틀거나 진리의 한계를 지적할 자세가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진리와의 관계에 있어서 몸으로 그걸 알아보려고 한다는 점도 놀라운데 그 진리를 쭉 따라가면서 진리로부터 자기가 이탈할 수 있는 자신과 용기도 있다는 점에서 탐사 정신이라고 하는 거를 제가 이렇게 저한테는 용기다. 자기 지식에 대한 엄청난 어, 벗어나려는 힘도 가진 거죠. 그래서 이 탐사 정신이라고 하는 게 공부하는 우리한테 생각해 볼 만하고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 케이브 오브 본즈 전체는 탐사 정신을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리 버거 선생님이 생각한 이 가설, 리 버거 선생님의 출발이었던 진리가 뭐냐면은 그게 호모 사피엔스에 대한 거죠. 호모 사피엔스에 대한 거고, 인간다움이라는 원래 이제 고고학계의 진리에 대해서 그 진리, 그 생각하는 인간다움에 대해서 그 인간이 그 인간이 아니구나에 이르는 드라마인데요. 이게 탐사를 하려면은 이 정도 진심이려면은 제가 이렇게 그 감동적인 이유는 어쨌든 근본적인 진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저 정도 용기, 저 정도 결단, 저 정도의 시간을 거기에 그 흙바닥에 동굴에 매달릴 수 있는 것 같아요. 고인류 호모 날레디라고 하는 그 존재가 인류사에 어떤 의미를 밝힌다는 게뭐 저한테는 중요하지 않은데 이 리버거 선생님한테는 목숨을 걸어도 될 정도로 중요한 진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가 탐사가 되고 싶다고 해서 그냥 되는 건 아닌 것 같고, 자기 공부나 자기가 이해하고 싶은 진리가 매우 근본적일 때 탐사도 가능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호모 사피엔스, 그래서 이제 그 리 버거 선생님의 진리가 뭐냐면은 인간다움인데, 이 책에 따르면은 인간다움에 대한 일반 상식은 세 가지를 만족시켜야 됩니다. 1번, 직립, 두 발로 서야 된다. 지구상의 동물종 중에 두 발로 계속 서 있는 종은 호모사피엔스밖에 없다. 두 번, 도구를 쓸 수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문화를 갖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됩니다. 요 조건을 시키는 종만 호모사피엔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여러 가지 문제랄까요? 이런 게 재밌는데요. 인류에 대한 이 정리로부터 이제 리 버거 선생님이 가진 여러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립이라니까 발을 두 개를 딛고 서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직립하는 종은 우리 왜 여기 쿠션도 조금 있고 엄지가 아주 힘이 좋아가지고 이렇게 누르면서 그다음에 우리가 지난주에 그 봤던 데르스 우잘라가 발자국을 잘 읽잖아요. 발자국을 읽으면서 노인은 뒤로 끌고 젊은이는 앞으로 끌고 이런 신발 저런 신발 이렇게 발자국을 추적하는 것도 직립한 사람을 보고 가는 거고요. 이 직립을 하는데 직립을 하게 되면은 이런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문제라기보다 직립을 하면은 원래는 영장류에서 700만 년 전에 이렇게 갈라져 나왔다라고 하는데 직립을 하게 되면은 일단 손이 자유로운 거죠. 손이. 두 손이 자유롭고 이 두 손이 자유롭기 때문에 이 두 손으로 여러 가지 물건을 쥐고 도구를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직립을 하게 되면은 이 직립의 안정성 때문에 이 책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입문서에서 많이 읽은 책 중에 노래하는 네안데르탈인 거기도 설명되는 것처럼 이 골반이 아주 이렇게 짧게 평행하게 이렇게 딱 붙어 이렇게 나란히 형태를 잡고 있어야 되고, 그럴 경우에 산도가 좁아지기 때문에 태아가 미숙한 채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초기에 미숙한 채로 나오는 태아와 엄마의 관계가 생후에 키워줘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매우 감정적인 유대가 높아져서 이 직립과 함께 출산 그리고 모자 관계 여기 친밀도가 높아지고 또 제가 읽은 책 중에서는 직립을 한 인간은
보통의 동물이 태아가 산도보다 머리가 작기 때문에 출산을 할 수 있는데 이 태아의 머리가 산도보다 크기 때문에 나올 때 누가 도와주기도 해야 되고 선 자세에서 여성 혼자 아이를 빼낼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경산부, 그러니까 할머니, 엄마, 아이를 낳아본 여성 커뮤니티의 도움을 많이 받아야 돼서 모자관계 중심으로 모계적 사회관계가 발달한다는 설도 있는데요. 이 설은 데이비드 그레이버와 데이비드 웬크로 선생님이 별로 좋아하시는 설은 아니었습니다. 꼭 그렇게 여자가 다 할 필요 없는 문제다. 이렇게도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직립을 하게 되면은 모자 관계가 생기고, 그 다음에 직립을 한 결과 이렇게 낮에 좀 걸어 다니게 됐어요. 다른 동물은 이제 털이 많아가지고. 그리고 원래 영장류가 털이 많았는데, 직립을 하게 돼서 다른 야생의 그 최고 포식자들, 털 날린 포식자들이 낮에 잘 때, 돌아다니다 보니까 이 털이 덥고 해가지고 털이 절절절절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얼굴 털까지 거의 다 빠지게 되고 머리는 위로 바로 이렇게 태양을 맞아야 돼서 머리 이제 털 조금 남은 거죠. 털이 빠지게 돼서 서서 이 인간들을 직접 얼굴로 마주하게 되는 일이 많아졌기 때문에 여기서 표정, 그 다음에 이제 이미지가 이 얼굴을 중심으로 기호적으로 발달을 하는데요. 이 직립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손이 자유로워진 거. 그 다음에 골반뼈의 그 산도가 좁아지는 현상. 그 다음에 이 털 떨어짐. 요 세 개가 가장 큰 특징이고, 도구를 쥐는 것 말고, 모자 관계, 그 다음에 얼굴을 통한 사회성, 이렇게 되면 인간들, 호모 사피엔스, 그러니까 호모류, 인간들끼리의 서로의 관계가 매우 중요해집니다. 직립을 시작하게 된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이후에 호모라는 타이틀을 단 종은 자연을 마주해야 될 과제도 있고 사회를 구성해야 될 과제도 이 직립 덕분에 갖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사회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도구를 가지고 자연을 자기 목적에 맞게 계속 변형시킬 수도 있고 이 두 개가 인간의 최종 형태다. 호모사피엔스에게 그 완성을 보여준다. 그래서 도구, 문화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호모 날레디는 이 인간다움의 기본 정의를 깨고 출현을 하기 때문에 이 인류학이 만들어 놓은 거대한 인류 진화의 프레임을 호모 날레디 요 종이 이렇게 다 깨버린 거죠. 호모 날레디는 간단하게 말하면은 여기는 오스트랄로피테쿠스랑 가깝고 여기가 사피엔스랑 가까운 거예요. 이 호모 날레디가 매장, 매장을 하고 도구를 쓰고 우리 이제 다음 주에 보게 될 텐데 예술도 합니다. 아니 머리 그래서 직립을 하게 돼서 결국은 고기 많이 먹고 이런 모든 거 자연에 대한 응전력 그다음에 사회를 구성해야 되는 그 복잡함 이거를 해결하려고 머리를 너무 많이 썼다 이게 그리고 너무 많이 쓸 수 있으니까 이 문제 이 어려운 두 개를 다 했다. 자연의 모든 종 중에 이렇게 힘든 과제를 부여받는 건 호모사피엔스밖에 없고 그러니까 걔들이 머리가 좋다. 이게 원래 공식인데 이거 다 했는데 머리가 좋을 리가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요 날레디라는 이 종의 출현은 아니 문화, 도구, 그 다음에 예술이 머리 없어도 되는 거야? 머리를 쓰는 문제가 아니야? 이게 자 가쁜 쌤이 아까 우리는 그럴 수 있지 이런데 이게 그 학계에 있는 사람들은 거의 뭐 이제 어떡하지? 이거 직업도 다 날라가고 책도 다 바꿔야 되고 이제 이런 엄청난 문제가 이렇게 제기가 되는 겁니다. 이거부터 볼까요? 어, 30페이지, 31페이지인데요. 유나 쌤은 들으시면 아시는 얘기입니다. 인류의 진화라는 그림 있잖아요. 이렇게 이제 단선적으로 뭐 예를 들면 오스트랄로피테쿠스가 뭐 에렉투스가 되고 뭐 네안데르탈린 되고 요 직선에 쭉 깔아놓는 이 그림을 날레리 하나로 이런 교과서 이제 지워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기본적인
리버그 선생님이 출발했던 그 과정은 38페이지, 39페이지에 있는데요. 그 중간에 이런 문장이 있는데, 아니, 날레디랑 오선민이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이렇게 물으면 답이 없다. 그게 한마디로 뭐 어떻게 말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닌데, 그 질문을 왜 했을까? 날레리랑 나랑 직접 연관관계를 보려고 하고 단선적인 인류 진화 상에서 서로 앞에 있냐 뒤에 있냐 뭐 얼마나 멀리 있냐 가까이 있냐 이렇게 위치를 묻는 질문인데 그렇게 물으면 안 되고 지금 내가 어디서 왔는지 어떤 경로로 출현했는지는 매우 복잡하다. 여기에서 이제 선생님의 포인트 같아요. 그래서 39쪽을 보면은 이 여러 가지 이 그림은 인류 머리가 뭐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해가지고 쭉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진화표에 기본적으로 이 표가 뭐냐면은 호모사피엔스로 오기까지 내 용량을 따지는 거예요. 작았는데 자 400만 년 전에 직립한 어떤 애 내 용량 조금 이렇고 300만 년 전에는 작은 애들이 또 요런 종류가 있고 200만 년 전에는 좀 큰 용량을 가진 뭐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세디바, 호모 하빌리스, 에렉투스 뭐 이런 애들이 있고 100만 년 전에서 현재로 오면은 네안데르탈인의 최고 용량은 1700cc 1700cc. 이게 근데 이제 최고값인 것 같고요. 교과서별로 보면은 좀 다르고, 연천 전국의 선사박물관은 거기 박물관 설명으로는 네안데르탈 1400cc, 호모사피엔스도 1400cc 이 정도 설명을 하더라고요. 근데 기본적인 설명은 뭐냐면은 인류가 동시대에 뭐 300만 년 전, 200만 년 전, 내 용량 크기가 비슷하지만 직립의 수준 차이를 보는 여러 종이 있었다. 그리고 그 다음 구간에 좀 더 큰 내용량을 가진 애들이 이제 또 종류가 다르게 하지만 직립의 수준차를 보이는 여러 종류가 있었다. 그리고 100만 년 전부터 현재까지 오면은 있을 만한 애들이 또 이렇게 진화하다가 고립이 돼서 때로는 뇌가 작은 애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큰 애들도 있지만 100만 년 전부터 현재까지 네안데르탈린을 포함해가지고 기본적 교과서적 설명은 호모 에렉투스, 직립을 완성한 종이 아프리카 출발해가지고 아프리카를 제일 먼저 떠난 호모는 호모 에렉투스인데 이렇게 서쪽으로 올라갑니다. 그들을 네안데르탈인이라고 부르고 이렇게 동쪽으로 오는 애들을 데니소바 맞나요? 데니소바인이라고 부르는데 그 데니소바인의 일부가 북경에 와서 그게 북경 원인이고 북경 원인과 다르지 않은 호모 에렉투스의 동쪽 버전이 석장리에 왔다. 공주에 이런 이제 설이 있습니다. 근데 주로 뭐냐면은 100만 년 전부터 현재까지 호모 에렉투스의 여러 변종이 있었는데 4만 년 전이면 호모 사피엔스만 남습니다. 여기 표를 보면은 강아지들이 종류가 되게 많잖아요. 그 참 그 흥미로운 포인트인데요. 보통 가축화를 하면은 사이즈가 줄고 종이 하나로 돼요. 소 있지 않습니까? 소. 어, 선사박물관을 돌아다녔을 때 한반도에서 나온 소뼈 이런 거 본 적이 있는데 그 소뼈가 첫소 이런 학명이 있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소들이 이 땅에도 종이 있었는데 가축화를 쭉쭉 들어가면 특정한 종만 남죠. 그런데 개, 고양이, 특히 개가 종류가 너무 많잖아요. 이것도 이제 흥미로운 포인트고요. 그런데 개를 두고 보면은 개인데 진짜 종류가 너무 많잖아요. 작은 애, 큰 애, 뭐 대형견에 그런 방식으로 보통 동물, 식물이 한 종이 이렇게 버라이어티 하죠. 인류도 동시대에 버라이어티한 종적 차이가 있고 그들 중에 일부가 이종 교배를 했다고 하니까 섹스도 하고 같이 공동체도 꾸릴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왜 4만 년 전에 다 어디 갔어?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호모사피엔스의 그 이후에 두 가지인데 옛날 버전은 얘들이 싸워서 이겼다. 요새는 아니 이게 그렇지는 않아. 그리고 요새는
환경 적응력이 뛰어났는데 그것이 머리가 좋아서다라고 정리합니다. 그런데 그 리버거 선생님의 이 발견은 뭐냐면 그 정도 머리 좋은 애가 호모 날레디예요. 근데 호모 날레디도 멸종했죠. 아니 머리 좀 살아남아야 되는데 얘는 또 어디 간 거야? 그래서 이 호모 사피엔스의 위대한 적응력에 대해서도 의문을 주는 날레디입니다. 그래서 이게 발견될 때는 막 들끓고 발굴되고 학계로 쭉 이렇게 진출한 모양이더라고요. 너무 흥미로우시죠? 날레디. 근데 날레디, 그래서 이게 재밌었어요. 다리가 호모사피엔스랑 많이 닮았고, 거의 측립이 다 됐고. 아니, 위는, 아니야. 보통 반대인데. 그래서 이 칼라 사진을 보면서 책을 즐겁게 읽어볼까요? 칼라 사진을 보고, 어이구, 이 칼라 사진에 참 재미있었는데요. 이 113쪽에 보면은 이게 말라파 동굴 근처에 인류의 요람이다. 이곳에서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세디바를 발견했다. 그 동아프리카라고 하는데 이것도 재밌었는데 동아프리카라고 하는 데를 리버거 선생님하고 여기 이제 공동 저자신데요. 여기는 매우 다양했다라고 정의하세요. 다양해서 많은 인류의 종이 이렇게 진화를 다채롭게 할 수 있었다는데 이 다양성에 주목하시네요. 적도를 지나가는 것을 가지고 다양성으로 설명하시기도 하고, 그 핵심은 빙하기의 영향을 그래서 좀 덜 받은 것으로 다양성 확보를 설명하신 것도 인상적이었습니다. 그 밑에 사진을 보면은 동굴인데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석회 동굴이고 한반도에 남아있는 구석기 유적지도 다 지금 가면은 석회 광산 근처죠. 그 광산 근처. 그 시멘트 공장 많은데 이제 동굴이 있었더라고요. 근데 이제 요 지역이 석회 동굴이 다양하게 많은 데인데 안에 모양이 이제 아주 복잡하고 다양하다. 114쪽에 보면은 이 디날레디 굴에서 발견한 화석 뼈들입니다. 화석 뼈들. 날레디 뼈인데 이게 기본적으로 보존이 되게 잘 되어 있었던 거예요. 동굴 안에 이게 설명을 보면 이렇게 돼 있던데 보통은 오스트랄로피테쿠스는 그 많은 오스트랄로피테쿠스가 있는데 처음 발견됐을 때 동굴이 아니라 흙더미에서 이렇게 파고 이렇게 해서 나온 걸 거예요. 나무에서 떨어진 거다. 그래서 바로 죽었고 그게 이렇게 화석화됐다 이렇게 설명을 제가 보기도 했습니다. 근데 여기는 동굴 안에 이렇게 모셔뒀기 때문에 보존이 되게 잘 된 거고 우리가 아는 동굴벽화 라스코 동굴, 알타미라 동굴 다 동굴이기 때문에 보존이 잘 된 거죠. 또 그 지형의 동굴의 그 벽 때문에 한반도는 동굴 벽화가 없고요. 이 석회 동굴의 성질도 좀 다른 모양이에요. 그런데 이 날레드 동굴 제가 이 책을 오늘 읽은 거에서 되게 인상적인 부분이 있었는데 공식적 설명은 뭐냐면 호모사피엔스의 문화적 차원을 확인하는 게 매장입니다. 매장. 매장인데 매장에 부장품이 들어갔다가 일반 교과서적 공식이에요. 이 말이 뭐냐면은 부장품이라고 하는 게 주로 조개로 목걸이 팔찌 이렇게 만들고 연천 정곡에 가면은 인류 최초의 매장, 유적, 사진이 있는데요. 거기 보면은 이렇게 뭐 아주 블링블링한 묘가 있어요. 지금 드리는 말씀은 문화를 확인하는 거의 핵심은 매장 더하기 부장품입니다. 부장품. 근데 부장품 자체가 만들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호모사피엔스의 초기 유구는 한 점씩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가 아주 화려한 하나가 딱 있는 거예요. 그거를 보고 이 정도 부장품 만들려면 공동체 규모, 뭐 죽은 자의 위세,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즌에 읽었던 데이비드 그레이버와 웬그로 선생님이 쓰신 모든 것의 새벽에는 그 사람이 되게 특별한 사람인데 현대인의 눈에 보면은 장애인, 이방인, 이상한 사람, 미친 사람이었을 건데 그 당시에는 그처럼 독특한 정신세계와 신체 능력을 가진 사람을 호모사피엔스는 처음에 묻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연천 정곡에 가서 확인할 수 있는 호모사피엔스의 중요한 매장
문화의 증거인 그 유적은 사춘기인데 키가 170인 남자거든요. 그 별명이 어린 왕자인데, 아니, 170은 성인 남자로도 큰데, 14살이 그렇게 갑자기 크면 걔가, 아, 예언자다. 이렇게 해석했다는 설명이 있죠. 그런데 호모 날레디는 한 구가 아니라 여러 구가 묻혀 있는 집단 매장지네요. 저는 요 부분도 인상적이었고, 뒷부분에 집중적으로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진 않는데, 집단 유정지는 한반도의 구석기, 신석기 교과서적 설명으로 따르면은 신석기 돼야 나옵니다. 신석기 돼야 마을 규모가 커지고 그 땅에 오래 살다 보니까 그 땅에 살고 또 산 재배 공동체가 땅의 주인을 우리 조상으로 기리면서 공동묘지 만든다가 교과서적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집단 매장지가 나오는 거는 신석기처럼 재배적인 공동체가 있어야 되고 한반도에 두 개가 울진 후포리고 그다음에 부산 가덕도인데 이거 조금 다르게 설명드리면 부산 가덕도의 무덤도 날레디 무덤처럼 이게 날레디를 기준으로 본다면 부산 가덕도 무덤에는 종류가 되게 나이가 다양해요. 성별이 다양해요. 그중에 어떤 인구는 유럽에서 온 DNA도 갖고 있대요. 거기서 언제 오셨지? 유럽 백인이었을 것이라는 설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산 가덕도가 도대체 어떤 공동체길래 종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성별도 다른데 다 같이 모여 묻었지? 재밌으시죠? 매장 방식이 다 다르고 그 캐릭터가 다 다른데 같이 묻었다입니다. 그런데 그 가덕도는 인골 그대로 볼 수가 있어요. 반대로 동해에 있는 울진 후포리는 매장된 그 집단 공동묘지인데 매장된 사람들 나이가 다 20대예요. 그 동네에 전염병이 확 돌았나? 아니면 20살 언저리면 다 같이 죽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요. 공동묘지를 만드는 방식이라든지 집단의 매장을 집단적으로 많은 무덤을 만들려면은 복잡하겠죠. 왜냐면은 어린애, 노인을 평소에는 영역이 다 다를 수도 있고, 남자, 여자 다 다를 수도 있는데, 죽어서 같이 묻으려면은 생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관계에 대해서 재해석을 해야 되고. 그런데 날레디의 이 무덤은 차차 더 설명을 하겠지만 공동묘지고 어떤 굴에는 아이들만 있기도 하고 성인구가 발견되기도 하는데 집단 매장이고 그리고 이 리버그 선생님이 들어가기도 되게 힘들지만 날레디라고 안 힘든 거는 아니 좀 멀잖아요. 정말 멀잖아요. 그래서 죽은 이를 안고 그리고 통과해도 혼자밖에 못 통과하는데 시신을 데리고 들어가면 이게 엄청난 긴 거리죠. 그런데 일부러 들어가서 이제 묻었다고 하는 것이 그래서 공동묘지였다는 점도 저는 인상적이어서 그러면 매우 안정된 문화를 가지고 있고 115쪽에 보면은 이게 이제 날레디 얼굴이다 이렇게 했는데 어, 이런 걸 가지고 기후, 뭐 풍토 이런 거 다 생각할 수 있고 요 뼈도 중요한가 봐요. 요 뼈, 여기 뼈. 우리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좀 튀어나와 있고 앞이 좀 돌출돼 있고 털이 많이 없고 다부지네요. 다부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사진으로 재밌었던 거는 강평 선생님은 이들이 감탄하시는 거가 아니 이걸 감탄을 한가 이런 것도 있으셨고 저는 공부가 이런 건가 이런 것도 충격적인데 하루 종일 앉아가지고 리버거 선생님은 그 누가 대신 들어간 거 카메라 계속 보는 거잖아요. 눈 빠지게. 아니 그 느린 시간을 저같이 성질 급한 사람은 이게 그러니까 칫솔 가지고 털고 있는 그걸 계속 본다는 것이 이게 무슨 공부인가 이런 생각도 들고 저 사람들이 왜 그걸 누구 안 시키지? 하고 자기는 고상한 연구하면 안 되나? 이런 것도 있는데 여기 들어가려면 박사 학위가 몇 개는 돼야 되고 아니 솔질하려고 학위를 땄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런 공부가 뭘까? 그게 진리라든지 인류의 인류다움이라든지 아니면
어, 진짜 이해하고 싶은 마음으로 자기 몸을 그 흙바닥에 날레디가 걸어갔을 그 흙바닥에 딱 붙여가지고 몇 년을 보내는 분들이잖아요. 이 인류학 그 고고학자들이. 그래서 그 진짜 진리에 대한 뭐 그 인간에 대한 사랑이 엄청나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이 나중에 굴을 통과해서 빼내와야 되잖아요. 그 연구를 하려고. 그런데 그 잘 못 그 하다가 부서질까 봐 거의 막 조마조마해가지고 아 그럼 그 견디기 어려운 왜 자식이 사고 나서 수술 받는 거 보는 기분이라고 비유하실 정도로 그러니까 진짜로 인간에 대한 사랑이 넘쳐나는 사람들의 아주 느린 시간을 이 연구 사진을 보기도 해서 좋고 공주 석장리에 가면은 그 석장리를 발굴하시는 그 선생님 이름이 손보기 선생님이신데요. 이름이 손보기야. 보기. 잘 봐라. 제대로 봐라. 정확히 봐라. 이런 걸 중요하게 생각하는 손보기 선생님인데, 그 손보기 선생님이 석장리 발굴하셨던 노트, 본인이 그리는 도끼 그림, 이런 거 제가 보면서, 저게 뭐야? 저거 그리려고? 뭐 또 심오한 연구 없어. 근데 그 돌 하나 보고 그리는 그 마음이 어땠을까 생각하면은, 뭐 이렇게 해서 언어화되진 않는데 좀 먹먹해지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책을 필사한다든지 그림을 그린다든지 이렇게 뭐야 정답 뭐야 그래서 뭐 이렇게 조급하지 않고 좀 천천히 생각하는 사람들이구나 생각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118쪽, 119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책에서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날레디가 어떤 종인가니까요. 날레디 같은 경우에 118쪽 위에 그림을 보시면은 호모 에렉투스보다 조금 작네요. 호모 에렉투스라고 해서 가운데에 있는 소년이라고 하는데요. 160만 년 전이고 사춘기 남성인데 152cm. 근데 호모 에렉투스도 키를 최대 있지 않습니까? 호모 에렉투스가 이 덩치는 제일 컸던 모양이에요. 180 성인 남성 경우에 180까지도 이렇게 쭉 올라갈 수 있는데 되게 이렇게 덩치가 좋고 근육이 아주 잘 발달했고 네안데르탈인도 80까지는 안 되는데 60, 70, 뭐 60이 언저리고 아주 다부지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왼쪽에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아파렌시스가 성인에서 이 왜 이렇게 되냐면 출토된 뼈의 성별이 그런가 봐요. 그래서 이렇게 했을 건데요. 키가 111, 그러니까 1m 조금 정도고, 몸무게도 되게 작고, 그런데 이 라이징 스타 동굴에 나온 호미닌이라고 하는 호모 날레리 같은 경우에 33만 년 전이다니까 동열의 네안데르탈인도 있고 성인 남성일 경우에 147, 그러니까 키가 에렉투스보다 이제 작다, 많이 작다. 고 밑에 손 모양도 재밌었습니다. 손 모양. 일단 왼쪽에 발 모양인데 엄지가 되게 발달했다. 엄지뼈가 엄지가 그러니까 영장류가 손발이 다 이렇게 생겼다고 하면은 이거 다 쓰는데 발은 발가락 기능이 잡는 것도 아니고 뭐도 아니고 디디는 기능밖에 없잖아요. 힘을 충격을 완화하는 기능. 이제 그게 특화되어 있고 오른 손뼈 같은 거를 재미있게 그 위에서 보면은 좋을 것 같은데요. 엄지가 분화되어 있기도 한데 엄지가 되게 길다. 엄지가 되게 길어서 이거를 오래 잡고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오른쪽에 이 부분 화석을 왜 부분이냐면은 그 울진 후포리 있지 않습니까? 후포리. 옛날에 이제 한반도 답사팀으로 갔던 임무실에서 갔던 그 울진 후포리의 그 뼈들은 쇄골장이라고 그랬어요. 쇄골장은 뼈를 씻었던 거니까 개별 인구마다 다 살이 썩도록 한 다음에 특정한 뼈만 따로 추려 모은 거예요. 근데 주로 말단 사지뼈가 많더라고 하더라고요. 왜 그랬지 신기하시죠? 엄청나게 해석을 한 거잖아요. 살고 죽고 뼈는 어떤 거고. 근데 가덕도는 그렇게 일괄적으로 뼈를 씻은 게 아니고 몸을 그대로 썩도록 한 형태고. 근데 가덕도는 썩도록 하는데 누워서 이건 평장, 굴장 뭐 종류가 다양하더라고 해요.
근데 한 동네에 모여 있고. 근데 같은 신석기라고 할 수 있나? 라는 생각이 드시죠? 근데 동네마다의 차이가 있는데, 호모 날레디는 이 설명 오늘 조금 보면 조금 이렇게 굽혀서 묻은 거고, 자연적으로 썩었는데 살이, 그 썩고 난 자리 뼈 사이로 흙이 들어와가지고, 그 흙으로 뼈를 다시 밀어서 이렇게 부서진 거죠, 부서져. 그래서 자연적으로 썩히긴 했고 모아두기도 했다 이런 방식이더라고요. 그런데 많이 나왔고 부분별로 다 합쳐서 거의 온전하게 보완될 수 있는데 위부터 보면은 머리, 호모 속에 특징이 있다. 사람과 비슷한 머리뼈, 머리 전체 모양이 되게 현생 인류처럼 구석구석 발달은 했는데 뇌의 용량이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정도인 거예요. 요거는 호모사피엔스는 어떻게 되냐면 네안데르탈린의 1700cc로 최대한 이 인류가 머리를 키운 다음에 인지 유동성이 발달해가지고 머리가 더 좋아지면서 약간 쪼그라들었다 설이거든요. 그러니까 최대로 키우고 응축했다는데 이 날레디는 안 키웠고 바로 이렇게 응축이 되어 있는데 아니 어떻게 근데 그 용량을 가진 오스트랄로피테쿠스는 직립에 있어서 약간 미완적이고 도구를 쓴 흔적은 없다입니다. 도구를 쓰려면은 호모 파베르 뭐 이렇게 도구 인간까지 와야 되니까 아주 몇백만 년이 더 필요한데 이제 다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오스트랄로피테신의 특징이라고 해가지고 그 오른쪽 그러니까 원시적 어깨가 이거 재밌으셨죠? 어깨가 기어 오르기와 매달리기에 유리했을 거래. 아니 매장하고 장례 지내면 손으로 뭘 많이 한 게 아니고 나무도 많이 탄 거예요. 아니 잘할 수 있는 거 내비도 여러분 내가 손이 이렇게 발달했는데 뜨개질 바느질 안 하기 쉽지 않잖아요. 아닌가 일부러 안 해? 이게 다 할 수 있는데 한 두 다리가 있는데 안 걷고 누워 있을 거야?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발달한 어깨는 많이 쓴 거예요, 많이. 매달려가지고. 아니, 얘 뭐야? 매달리기도 하고, 손으로 뭐, 글씨도 써? 이상하다. 그 다음에 골반이 약간 벌어져가지고, 앞뒤로 조금 짧다. 근데 직립이 꽤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골반도 조금, 현생 인류에 가까운 형태로 가는 것 같다. 다재다능한 손이라서 손이 도구를 충분히 쥐었을 것 같은데, 오른쪽에 이런 설명이 있어요. 손가락이 좀 굽었대요. 손가락 뼈가. 우리가 이게 손가락 뼈가 반듯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박솔칭 이 약간 이게 뼈 자체가 좀 굽어가지고 진짜 많이 나뭇가지를 진 거야. 그러니까 위는 매달려서 돌아다닌 거예요. 근데 아래로는 또 잘 걸어. 둘 다를 할 수 있었대. 위에서 사람들이 보통은 직립을 하면 한쪽이 태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이런 헷갈린다는 거죠. 그 다음에 발이 매우 훌륭하다. 그래서 120쪽에 가면은 이걸 발표해가지고 막 남아공의 막 학계를 놀래키고 120쪽 아래에 이 학자들 사진 너무 좋네. 네, 너무 좋았나 봐, 이날. 그리고 다큐에 진짜 좋아하시죠? 마지막에 막 기뻐하고, 그 다음에 끼어 있는 거, 그리고 이 그 넷플릭스에 출연하시는 이 선생님, 본즈. 닥터 본즈네요, 닥터 본즈. 그 다음에 동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굴을 보면은 자, 여기서 이제 동굴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동굴이라고 하는 데에 대해서 재밌는 생각을 제가 그분의 건축물을 하나도 본 적이 없지만 제가 좋아하는 건축가, 구마겐고라고 나무로 작업을 하시는 건축가가 있습니다. 왜 나무로 작업하냐면 구마겐고가 일본 건축계의 한 3세대 정도 되는데 그 앞세대가 문제가 되는 지난 정부와 문제가 된 건축가이기도 한데요. 이타미 준인가요? 콘크리트로 작업하는 건축가 있습니다. 제주도에 가면은 이렇게 성당도 있고, 그 콘크리트를 가지고 집을 짓는다는 생각을 되게 혐오하면서 나무다. 인류는 원래 나무로 만들었다. 이래서 그 대형 건물을 나무로 건축하는 걸 연구하는 그 구마겐고가 자기는 동굴을 지향한다고 동굴 건축론을 남긴 짧은 글이 있었는데요. 동굴이라고 하면은 들어간다, 어디 앉아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연결이 포인트다라고 해석하시더라고요.
동굴은, 자, 이 책에서 동굴을 세 가지로 정의합니다. 살아있는 동굴. 그러면 이제 유기체가 있는 거죠. 그리고 동물도 있고. 그리고 두 번째가 죽어 있는 동굴. 그런데 살아있는 동물이 없지만 어, 그러니까 유기체는 안 살아있는데 그렇다고 여기 숨 안 쉬는 건 아니다라고 해가지고 전반적으로 죽어 있는 동굴도 이렇게 삶 속에서 해석을 하시고 세 번째가 죽음을 머금은 동굴이죠. 죽음을 머금은 동굴은 유기체의 생전의 기억이 있는 동굴이어서 그 죽음을 머금은 동굴을 인류는 좋아한다. 그리고 고고학자는 탐사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서 동굴의 정의가 있습니다. 근데 동굴이 기본적으로 이 그림을 보시면은 알 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연결이라는 게 뭐냐면은 어디서 어디 그러니까 늘 구멍이 어딘가 뚫려 있어가지고 바람이 다 가니까 하는 거예요. 동굴은 제가 이것도 읽고 여러 가지 생각을 또 보고 하면은 동굴의 기본 정의는 막혀 있지 않다. 어디도. 그리고 지금도 만들어지는 중이지 않습니까? 어디가 이렇게 녹기도 하고 붓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막혀있지 않다가 동굴의 기본 정의라고 하면은 막혀있지 않다를 바꿔 말하면은 연결되는 거니까 어디서 어디로 연결될지 모른다라는 것을 쭉 받아들이는 거고 이 동굴이 들어가면은 자 이제 이게 참 그림이 좋죠. 그림이 사람 사이즈가 나와가지고 우리 왜 사람 사진 찍으려면 하는 사람 서 있어야 되잖아요. 그것도 인상적이에요. 인간은 자기를 자로 쓸 수밖에 없어요. 자기를 기준으로 가질 수밖에 없는데 근데 사람이 되게 깊고 지혜본부 밑에 쿡 들어가고 이런 것도 깊고 그러니까 진짜 멀고 드래건스 백골에 가서 문제의 슈트가 너무 좁아가지고 여기에 내려가면 그 거의 뭐 슈퍼맨 자세로 내려가는데 올라올 때는 중력을 거슬러야 돼가지고 너무 괴롭다라고 하고 이 뒤 날레리 굴까지 쭉 가서 요 밑에 그림으로 꽉 이어가지고 이 정신적 스트레스가 그 적응 안 될 정도로 대단한가 봐요. 근데 이렇게 어디로 너무 아니 나는 살았잖아요. 그런데 죽은 자를 위해서 내가 왜 여기 들어가야 되지? 그다음에 여기가 불을 들고 들어갈 수 없는데 이제 불 흔적이 나옵니다. 불 흔적이. 불은 인류사에서 이게 뭐 언제부터 불을 찾을 수는 없어요. 인류가 언제가 인류 최초의 화덕장이 찾을 수가 없어요. 다 날아가겠지, 쟤인데. 그런데 여러 번 불자리를 한 데는 조금 흔적이 남나 봐요. 그래서 기원을 소급하면 70만 년 전. 그게 이제 교과서적 설명인데, 날레디가, 어, 이제 불을 쓸 수 있었다고 뒤에는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가서 이제 의례를 치르는 거죠. 동굴이라고 하는 거에서 의례를 치르는데 왜 연결이냐를 조금 더 말씀을 드려보면은 우리가 이게 이제 이제 인간다움, 그 다음에 이제 이 오늘 읽은 것 중에 인간다움에 대해서 날레디가 한 그 장례와 도구 사용이 얼마나 인간에 대해서 많은 걸 말해주는 행위이기는 하냐면은 일단 장례를 보면은 장례인데 여기서는 매장이라는 말을 쓰네요. 매장, 그러니까 전문 용어인가 봐요. 매장. 그러니까 일부러 묻었다는 거고. 매장을 한다는 것은 책에 이렇게 돼 있는데요. 사회가 있고, 이 책은 이렇게 문장이 이렇게 네, 이렇게. 사회가 의미를 전달한 흔적이다라고 매장을 설명을 하더라고요. 이제 그 리버거 선생님이. 근데 매장을 하려면은 그 날레디의 예를 들어서 지금 어떤 사람을 일부러 묻은 거지 않습니까? 일부러. 만약에 살아있는데 죽었어. 우선민이 죽었어. 그러면 모든 살아있는 건 죽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또 뭐 어떻게 되니까 그걸 되게 자연 현상으로 보면 죽은 그 자리에 이렇게 내비두면 되겠죠. 저기서 죽었으니까 저기서 이렇게 그 다음 구간을 가면 되죠. 근데 매장을 일부러 한 것은 살아있는 거하고 죽은 거는 차원이 다른 문제다라고 본 거죠. 차원이 다른. 차원이 다른데
이 날래리 무덤에 있는 이 뼈들이 죽은 자리에 있는 애를, 그러니까 죽었던 그 자리에 데리고 오는 거잖아요. 딴 데로. 죽음은 어떠어떠한 것이고, 죽은 자는 저리로 가야 된다고 하는, 우리가 종교력에서 계속 푸는 저편 세계에 대한 생각이 있는 거죠. 여기 아닌데. 그런데 다른 이 날래리 그 동굴에 다른 동물의 뼈가 없잖아요. 만약에 곰도 죽으면 저승에 가야 돼. 저 세계에 가려면 곰뼈도 데리고 가고, 개뼈도 데리고 가고, 많이 먹은 사슴뼈도 데리고 가야 되는데, 데리고 간 뼈는 오직 인골, 그러니까 날래리 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기 가는 건 날래리가 가는 거야라는 의식이 있는 거죠. 동물과도 차별이 되는 종에 대한 의식이 있는 거고. 여기가, 여기랑 완전히 다르고, 특별한 존재만 가는 거고, 근데 거기 가려면은 의식을 하나 해야 돼. 이래서 일부러 그러니까 동굴에 데리고 가고 뒤에 보면은 여기 칼 하나 있었다라고 돼 있는데요. 이 도구는 부장품입니다. 이 도구는 살아있는 날래기는 나올 거예요. 그럼 갖고 나와야지. 그 도구를 쓸 사람이 누구냐면은 죽은 자죠, 죽은 자. 그렇게 했을 때 부장품도 나온다라고 보게 되면은 이 죽음의 특별한 처리를 동굴에서 하면 이 두 개는 완전히 질적으로 다른데 특별히 처리를 통해서 이 두 차원이 다른 세계가 연결된다고 보기 때문에 질적으로 완전히 상이한데 연결된다. 그리고 동굴은 끊임없이 뭔가와 연결되는 장소다. 이렇게 딱 맞추면은 이 동굴이 죽음의 장소, 저편과 이편이 연결되는 장소라고 생각할 수 있고, 나카자와 시니치가 신의 발명이라는 책에서 말한 것처럼 이런 세계가 인류가 가장 사랑했던 인류의 본래의 모습, 연결을 좋아하는 연결의 달인인 그들의 본래적 자리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네요. 그런데 장례는 역시 죽은 자에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죽은 자는 저기 갔으니까 그 장례를 한 산자에게 의미가 있고 지금 이 매장을 한 날레리는 다 밖으로 나오지 않았을까요? 그러니 만약에 거기서 매장을 했다면 전혀 다른 형태였을 거고 그런 의미에서 연결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 그 연결의 이미지가 동굴에 있어서 좋았고요. 그 다음에 124쪽의 사진 이미지, 125쪽에 이제 이게 예술 조각으로 나중에 동굴에서 이제 리버거 선생님이 드디어 디날레디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사진은 찍지 말자, 우리. 그랬는데, 아, 근데, 아차, 뭐 이래가지고 자기 한 장 찍고 나왔잖아요. 그게 이제 이건데, 요게 그 기하학적 문이라고 해서 네안데르탈린도 남겼던 그것이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호모사피엔스의 모든 조건을 날레디가 다 만족시키게 됩니다. 그 그래서, 넷플릭스로 볼 때 그 장소를 날레디가 왜 선택했을까가 확 오더라고요. 그 위에 음, 이렇게 비춰주는 장면들이 성전 같다? 성당 같다? 이렇게 그런 아우라가 훅 와서 날레디가 여기를 선정했겠구나. 이게 감동이 그 화면으로 직접 보니까 오더라고요. 여기가 특별한 곳이야. 이렇게 네네. 선택했을 것 같고, 그들이 하는 걸 보면서, 아, 세상에 진짜 그냥 되는 건 아무것도 없구나. 이거 하나, 우리 그냥 날레디가 발견됐어. 이것만 아는 건데, 이 사람들은 10년 넘게 이 큰 작업들을 저렇게 하는 걸 보고, 아, 세상엔 정말로 저절로 되는 게 없지. 막 이런 생각도 또 들었고, 아, 그래서 이 날레디 인간다움이란 게 저는 보면서, 아, 그 식물도 앞에 칼 들고 있으면 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 우리가 이 브레인이 모든 걸 알고 있어. 이 우리가 아는 정도고, 이 용량으로 그 수준을 이제 우리 용량으로 이렇게 하는 건데, 날레리도 그 용량으로 가능하지 않았을까? 나무들도 막 어, 뿌리로 다 의사소통하고 그런다는데, 모르지만.
그랬을 수 있을 것 같아. 음. 요 가설을 밀어붙이면은 용량에 상관없다 하잖아요, 용량에. 용량이 상관없으니까 이제 아까 그 표에 있는 것처럼 네안데르탈인은 물론이거니와 뭐 온갖 호모에 속하는 모든 인류들이 다 했고 발견이 안 된 거고 고고학 자체가 역사가 짧지 않습니까? 고고학이 그 하고 더 알려들고 이런 게 이제 역사가 되게 짧으니까 발견이 안 됐을 뿐이다. 다 똑같다. 그러면 그 사피엔스가 살아남은 거는 그게 또 미스테리죠. 어떻게 얘 혼자 나왔냐 정말로. 아니면 어디 있나 동굴에? 이거는 무슨 어떻게 설명할 건가? 근데 근데 이런 우연이 없 뭐 있을 수도 있죠. 그래서 이 자체가 그런 것도 있고 아까 그 주신 말씀이니까 동굴인 게 확 와닿다는 것도 지금 또 그 작품이 그 넷플릭스 떠오르네요. 제가 읽으면서 배운 게 하나가 어, 답사의 좋은 점이 제가 그 가보는 거를 좋아하는 이유가 세계에서는 주먹도끼 자체만 막 설명하잖아요. 근데 이게 어디에 있는가를 보는 건 참 중요하더라고요. 여기 선생님도 그 뼈만 궁금하면 나왔고 그 종에 대한 정보는 다 알고 있었는데 거기를 들어가 보고 싶으신 거잖아요. 그 대상을 이해하려고. 그래서 뭔가를 이해한다는 게 노인 자리, 그 분위기, 느낌, 시간 이런 게 다 들어가고 그렇게 다 하고 싶구나 생각이 들고 기현쌤 저 배경에 있는 저기도 동굴이어가지고 용굴인데 근데 많지 싶어도 들어가니까 저기도 교회 같더라고요. 위에서 빛이 떨어져가지고 되게 성스럽고 이런데 올만하다는 생각이 들고 기현쌤이랑 저랑 진짜 감동했던 제천 전말동굴 거기는 들어가자마자 여기 성당이야. 그냥 우리 셋이서 이거는 주거지라고 하기가 좀 곤란해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근데 그 유튜브 영상 같은 데 보면 전말동굴에 동굴만 딱 보여주는데 가면은 아니 전체 세트가 여기는 성당이네. 그러니까 일단 영적인 기운은 일반적으로 다 느낄 수 있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 데르스 우잘라도 호랑이에 대해서 되게 영물처럼 느끼고 뭐 그런 거일 수도 있고요. 좋네요. 그럼 그 동굴로 한번 우리 왜 답사팀이 고수동굴 갔을 때도 되게 힘들던데 1시간 동안에 좀 무너질까 봐 정말 무서웠어요. 너무 당당한 척은 했지만 그런데 그런 데서 영성을 느끼다니 보통 인간이 또 아닐 수도 있겠네요. 진진쌤은 어떠셨어요? 여기 동굴이 아니, 아무리 생각해도 이 동굴까지 그 죽은 사람을 데리고 내려갔다는 게 안 믿기는 어떻게 이렇게 진짜 뭐 그냥 뭐 몇 걸음 걸어가서 쑥 내려가는 게 아니고 아주 한참을 가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 죽은 사람은 되게 무겁다고 하던데 그 사람 어떻게 들고 이렇게까지 그 슈트라고 하는 데가 뭐 몇 미터 이렇게 쑥 떨어지는 곳이기도 하고 어쨌든 불도 불이 있었나? 그 어두울 거 어느 정도 가면은 빛이 네네, 하나도 없다고 얘기하는데 그 뭐 전기불도 아니고 만약에 활활 타는 뭐 이렇게 불이 있었다고 해도 이 불을 들고 어떻게 갔을까? 이제 그런 계속 이게 진짜 가능했을까? 그러니까 이 발견된 유물과 이 저자 두 분 탐사하신 분 탐험하신 그러니까 탐사 뭐 하신 분들이 하는 이야기 이런 게 다 믿기고 뭐 그러긴 하는데 뭐 인간이란 존재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게 되긴 하는데 그래도 어떻게 저기까지 갔지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기도 했고요. 음 그리고 그 이제 뭐 여기에서 나온 많은 유물도 그렇고 유골들이 이야기해 주는 게 분명히 있잖아요. 뇌의 용량,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인간이었라는 거에 대해서 뭐 어떻게 생각하는 것도 그렇지만, 그러니까 뇌의 용량이 점점 점점 커졌다. 그러니까 되게
한 선으로만 이렇게 내가 점점 커졌다. 거기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지금 뭔가 이렇게 그게 안 되는 것 같고. 호모 날레디 같은 경우는 뭐 나무에도 올라가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했던 거잖아요. 근데 이것도 뭐 우리가 배우고 공부할 때는 위에서 이제 내려와가지고 점점 점점 땅에서만 생활하게 된 거라고 보는 건데 날레디는 거기에서도 아, 네. 뭔가가 안 맞는 거예요. 그 모든 면에서 안 맞는 거죠. 뇌도 작은데 뭔가를 한 거고 몸도 올라갈 수 있고 내려갈 수도 있는 몸인데 뭐 손도 이 시점에서 발견된 그 호모 속이라고 하면은 손이 좀 더 뭐, 그 동물처럼 이렇게 뭐 짚는 거에 더 능하다고 엄지손가락이 좀 길다는 게 좀 이상한 거고 발가락도 인간에 가깝다는 게 이상한 거라고 이제 여겨지는데 그 전제가 어쨌든 이렇게 순서대로 진화했다는 그런 전제 같은 게 있는 것 같아. 그거를 깨지 못한다는 게 이게 다 나왔는데도 그 인류학자들이 나 이렇게 그 고고학자들이 못 받아들이잖아요. 이 증거를. 근데 저는 그 부분도 되게 재밌었거든요. 정말 이게 받아들이기 힘들어서 못 받아들이는 건지 아니면 책을 다 바꿔야 돼서 못 받아들이나 이거 같은 것이 같은 거. 된 건가요? 그래가지고 생각은 좀 긴가민가 하긴 하는데 지금 이걸 어떻게 하지?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건가? 뭐 싶기도 하고 그래서 그 질, 그, 배운다는 거, 진리라고 하는 거, 학문이라고 하는 게 되게 보수적인 성향을 가진 건가라는 생각도 사실 좀 많이 들기도 했어요. 뭐 그런 생각도 좀, 이 국악은 진짜 보수적이라고 그 이상희 선생님 이 보내주신 그 영상에 보면은 아니 그런 에피소드를 많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여성 고고학자가 되게 드문 이게 다 야외에 있어야 되기도 하고 그 초반에 고고학자들이 다 남성인 점도 있고 그, 그 여러 가지로 재밌는데 제가 두 가지 생각이 떠올랐는데 고래 있지 않습니까? 고래. 고래 원래 육지에 있다가 바다로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마랑 가까운 애 중에 고대의 공룡인데 하마과에 가까운데 그 기후변화로 괴로워가지고 애 물으러 돌아가. 이게 고래여가지고 저기 서천생물자원관 우리 답사 갔을 때 고래 이야기 고래는 하마개야 뭐 이게 있었는데 그게 되게 재밌지. 지나는 물에서 나와서 육지로 가는데 아니야 돌아가자 하는 애들이 있는 거야. 날레리도 좀 걷다가 아니야 나무를 타자 이렇게 간 거 아닐까? 아니 걷는 것보다 타는 게 좋겠어. 아니 그러니까 진생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내려와서 걷자 쭉 걷자 계속 걷자가 아니고 아니 지겨운데 타던 시절이 좋았던 것 같아. 그런 생각도 들고 아니 왜 돌아가면 안 되지? 진화의 방향이 제가 그 준비한 거는 혼란스럽다는데 진화를 역행한들 뭐 어차피 시간에 진보가 없다면야 인간이 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게 돼서 되게 재밌는 포인트고 이 날레드 손이 중요했네 손이 그다음에 제가 또 하나 든 생각이 종교윤락 그 책에 보니까 고대 종교는 태양신에서 시작을 하더라고요. 일단 해를 보고 쎄쎄쎄야. 그런데 날레디하고 호모사피엔스는 해를 가지고 무슨 죽음을 생각하고 이런 적이 없고 들어가. 어두운 곳으로, 더 깊은 곳으로. 그래서 이게 깊이를 향해 갔다고는 또 볼 수가 없지만, 뭐 쭉 내려 이런 건 아니니까. 그런데 하늘을 보고 진리를 찾는다는 것은 날레디에게 없었다고 해도, 뭐 있었다면 뭐 유적이 또 안 남아 있을 문제니까 그런 호모들이 있었을 수도 있지만, 하늘을 찾는 태양신은 정말로 또 인류사에서 보면은 독특하고 외적일 수도 있겠어요. 이런 생각도 드네요. 이렇게 들고. 유리쌤은 어떠십니까? 어, 이 리버거 선생님이 그 처음에 어떤 좁은 굴에 꽉 끼잖아요. 들어가긴 네네. 했는데 나올 때 껴가지고 못 나올 때 이제 양손을 밧줄로 묶어서 당겨 이렇게 해서 나오는데 그게 이제 그런 소나 말 출산할 때 그 수의사들이 네. 도와줄 때 그 어, 앞다리를 묶어가지고 이렇게 당기는 거인데 그게 너무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네. 생각을 안 할 수 그러니까 좁은 틈을 통과한다는 게 산도를 통과하는 그 느낌을 좀 연상시켜서
좋네요, 좋네요, 네, 선생님. 그리고 또 긴장감이 있고 그런 폐소 네네. 공포증 같은 게 좀 느껴지기 때문에 근데 반드시 통과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내적인 그 마음을 계속 다잡는 장면이 되게 긴장감 있게 일으켰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의심도 들고 내가 통과할 수 있을까? 내가 이 나이에 이 몸에 이 키에 뭐 그냥 크고 건장하면 좋을 것 같은데 여기서는 그렇지 않고 왜소할수록 더 유리한 거니까 근데 그리고 그 순간에 끼는 순간에 두려움이 날카롭게 나를 뭐 엄습했다라는 부분이 너무 와닿고 그럴 때 이제 몸에 힘이 점점 빠지면은 죽, 죽지 않나? 막 그런 좀 무서운 생각 들었는데 그게 이렇게 당겨져 나오니까 독자로서도 되게 안심이 되고 그랬던 것 같고 그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이렇게 어두운 빛이 없는 그래서 모르겠고 그 빛이 어 그런 어두운 이미지가 되게 동굴이기 때문에 강조되긴 하는데 그만큼 그 지점지점에 이 사람들이 이름을 붙일 때도 항상 뭐 별빛이나 빛 뭐 이런 이미지를 그러네요. 가져와서 네. 천상의 그런 빛 같은 걸 가져와서 밝히려고 하고 이분들도 틀림없이 의심이나 그런 불안 같은 게 없을 리가 없는데 위험하기 때문에 늘 밝게 그리고 되게 네네. 신중하게 표현들을 그러네요. 하더라고요. 있었네. 막 무조건적인 낙관도 아니지만 부정적인 불필요한 얘기를 하지 않으면서 되게 할 수 있다, 뭐 돕겠다 이런 식으로 되게 신중한 표현을 하는 것도 좀 와닿더라고요. 현장에서의 그런 분위기인가 보다 그런 생각도 들고요. 아니, 전체적으로 그 산도라고 하니까 여러 이미지도 그 통과 의례 자체가 다시 태어나는 일이기도 하고 아까 우리 나오는 것처럼 이걸 속고로 떠가지고 다시 꺼내는 것도 끌고 나오는 거기도 하고 들어가는 날레디를 닮은 사람들이 다 닮은 학자들의 나오는 것도 출산이랑 비슷한 되게 힘들게 그러네요. 그런데 그 유쌤 말씀 주신 것처럼 의심과 불안에 대해서 절제하면서 다가갔다는 것도 인상적이고, 저는 그 생각도 잠깐 했었는데, 정말로 못 나오게 되면 이 사람들이 대원을 그 안에서 못 나온다, 다쳐가지고, 아니면 정말로 끼었다 그러면 어떤 선택을 할까? 이걸 폭파해야 되나? 뭐 아니면 이렇게 멀리서 뭐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을까? 학자들이?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끼어가지고 자기가 아니 지금 안 좋은 얘기인데 오도가를 못하게 됐을 때 얼마나 괴로울까. 자기가 살 수도 없고 죽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게 그 뒷부분에 다음 주에 좀 전제를 이제 깨가는데요. 이 리버거 선생님이 내가 이것도 이럴 필요가 없구나. 이럴 필요가 없구나. 상식을 하나하나 작은 곳에서 깨나가는 이 뒷부분도 아주 재밌는데 그 상식 중에 하나가 동굴을 왜 파괴하면 안 되나? 근데 그거 진짜 어려울 것 같아요. 탐험가가 아니잖아. 탐사가잖아. 그냥 호기심으로 움직인 게 아니고 인류 그 진리가 자기에게 그 자기 전부인데 자기 때문에 그 진리가 다 망가지면은 어머 아무튼 그런 그 상식의 여러 구석도 볼 수 있고 산도 비유도 너무 좋았습니다. 이 책이 이제 이 첫 번째 시간은 이렇게 마치고요. 이 뒷부분에 드디어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나 예술 그 부분하고 재밌게 책 더 보면은 좋을 것 같아요. 안녕히 주무세요. 동굴처럼 해놓고. 맞습니다. 인류학의 숲으로 초대합니다. 인문세닷컴에서 만나요.